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죠. 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고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KTV 최고수다 출발하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 오늘도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립연구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모두 3박 5일의 일정이었죠. 여러 장면들 보도가 됐는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가장 인상적으로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모습.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인 모습. 4년 9개월 만이라고 하잖아요. 4년 9개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많은 이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는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양자회담 중에서 중요한 여러 양자회담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특별히 호주요? 보통은 우리가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한국과 상대국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예. 한 호주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호주가 중국과 앙숙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어떤 대중 전략을 대외적으로 알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적 해석이 따라왔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회부터 강조했던 세계 시민들 그 역할,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된 양자회담인 것 같아서 호주와의 정상회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이번에 처음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이 전쟁의 와중에 벌어진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의 참석, 그것의 의미를 민 교수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군사 협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많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게 꼭 유럽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하시는데 큰 명분을 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이 전형적인 군사 어떤 그 정상회의 협력체거든요. 협의체거든요. 군사 안보 동맹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한국이 그걸 좌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장에 한국이 어떤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 환기를 다시 한번 끌어내고 이제 지지를 얻어낸 점,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기술하고 전략산업 분야에서 이제 그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수행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신 몇 대목 가운데 우선 우리 문제부터 짚자면 북핵 문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일정 소화했지만 제일 의미 있었던 일정이 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역시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만 북핵에 대한 공통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굉장히 좀 서로 간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북핵에 대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견제력 자체도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샀는데요. 이번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이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북한 측 주요 인사에 대한 금융 제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트 추가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는 실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이번 나토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한미일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 아니겠어요? 동시에 미국도 일본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챙겨간 실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웃었던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중국 견제 그리고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동맹하고 파트너를 결집하려고 하잖아요. 그중 그 영내 주요 동맹 중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 한국과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가 틀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추구하는 어떤 그 영내 주요 동맹들을 결집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한미일 삼각 그 협력을 통해서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측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정책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을 위한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 그 어떤 반대급부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미일 이 협력을 군사 협력을 증대를 하고 또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의 이유는 뭐다? 북한의 위협이다, 핵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본다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굉장히 그 민감하고 중대한 그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한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꾸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이번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같은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라고 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있나요? 특히 이번에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서의 세일즈 외교가 좀 눈길을 많이 잡아 끌었는데요. 폴란드가 적극적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FA50과 국산 전차 K2 등의 수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해도 5조 원 이상의 계약이 아마 성사될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 등을 더하게 되면 9조에서 10조 원대 계약 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폴란드에게 뭘 자꾸 팔겠다고 하기 이전에 폴란드 측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설명되어 있는 팜플렛을 폴란드 정상에게 직접 건네며 패키지로 이제 원전에 대한 세일즈까지 같이 했었고요. 또 체코 등의 동유럽 국가들과도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좀 탈원전 정책을 선보이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원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원전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당국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기대죠. 네, 그렇죠. 네. 분명한 건 앞으로 후속적으로 챙겨야죠, 그걸. 지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나토라는 협의체 자체가 안보조약 기구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이 이 선순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양자회담에서 뭐 폴란드나 체코 같은 나라에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것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성과로 다시 또 잘 가져와야죠. 그렇죠. 챙겨야 됩니다. 그냥 뭐 장밋빛에 들떠가지고 잘했다 하고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죠. 입금돼야죠.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 나토 정상회의의 세계적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는 무려 한 10여 년 간격으로 전략 개념을 설정한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을 했는데 12년 전의 전략 개념에는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직접적 위협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는 중국은 아예 거론조차 안 되는데 이번에 중국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언급을 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중국까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언급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르면서 어떤 그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부상이 2010년대에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유럽 국가들도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유럽의 국가들에 침투를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주요한 산업에 침투하면서 기술을 갖다 탈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서 이제 지난 수년 동안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대응할 시기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 계기로 해가지고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하나만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중국까지 어떤 구조적 도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전략 개념을 채택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 인식을 갖다 공유를 한 거고요. 네. 이 얘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나토, 이제 인도太平양 지역의 이제 미국 동맹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권위주 국가들 이런 그러한 세력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냉전입니다. 그렇게 가는 모습이 앞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위한 앞으로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그 사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중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냉전처럼 미국과 소련 진영을 나눠가지고 따로 어떤 그 독립된 경제 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날을 새고 있으면서도 이제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양국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보다 가까워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안타까운 얘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거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과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유럽 동맹들 내에서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하나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관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것은 중국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갖다 위배하는 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도 배척하고 규탄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원칙만 지켜준다면 중국과 협력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중국과도 앞으로도 심도 있는 그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로 중국에서 권력 서열 2위가 오지 않았습니까? 차제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좀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도 같은데 혹시 지금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같은 거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G20 정상 장관 회의에서 이제 한중 장관께서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이제 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한국에게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보다도 어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이 이제 미국과 함께하는 국가들 중에 일본은 너무 갔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삼국 중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중 장관 회의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질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 세계사적 의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미일 삼국 동맹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 어떤 준비 자세를 갖춘 점, 그리고 또 유럽 여러 나라들과 세일 조약에도 펼친 점 여러 가지 우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성과가 진짜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득으로 올 수 있도록 챙겨내는 것 하나의 과제고요. 앞으로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에 남아있는 어떤 고리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